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에너지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F equal ma 회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M은 I, 시그마 M은 I 알파라는 이런 뉴턴스 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지난번에 배운 에너지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물론 이 에너지 메소드는 이 보존계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죠. 자, 오늘은 이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인 이 라그랑지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이 라그랑지 이쿠에이션은 기본적으로 이런 다자유도, 자유도가 많은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챕터 4에서도 자세히 다루긴 할 겁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인 그 컨셉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우리가 그 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컨서버티브 시스템 보존계를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요 상황에 대해서 이 라그랑지 이쿠에이션을 이용한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라그랑지안 L이라는 라그랑지안을 우리가 정의를 해볼 텐데 이 라그랑지안 L은 바로 뭐냐면 키네틱 에너지 T와 포텐셜 에너지 U의 차이, 즉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라그랑지안 L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그랑지 L이 이렇게 정의가 된 상태에서 라그랑지 이쿠에이션은 바로 뭐냐면 요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라그랑지 이쿠에이션의 유도 과정은 사실 그 학부의 수준을 좀 넘어서기 때문에 요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이쿠에이션이 어떤 형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봅시다. 일단은 이거를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먼저 이 Q라는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Q는 바로 뭐냐면 우리말로는 일반화된 좌표계 또는 우리가 영어로 이 generalized coordinate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좌표 우리가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불렀죠. 그 좌표 x가 될 수도 있고 회전체 같은 경우에 데이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좌표들을 여기서는 우리가 Q라는 이름으로 대신 불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 운동이건 병진 운동이건 관계없이 전부 다 Q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유도가 뭐 3자유도라고 하면 Q1, Q2, Q3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하기 위해서 정의되는 이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일단 라그랑지안 L을 generalized coordinate Q의 미분값 Q 닷에 대해서 일단 편미분을 한번 하고요. 여기 바로 이 편미분한 라그랑지를 generalized coordinate의 미분값에 대한 편미분한 것을 다시 시간에 대해서 전미분을 한번 하는 거죠. 토탈 데리버티브 dt 전미분을 하게 되고요. 요 값에서 이 라그랑지안 L을 이번에는 generalized coordinate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라운드 L 오버 라운드 QI 요 값을 빼준 것이 0과 같다로 이 정의되는 이 식이 바로 라그랑지 이쿠에이션의 기본 정의식입니다. 자, 당연히 이 라그랑지 이쿠에이션은 여러분들이 형식에 대해서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L은 아까 t-u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t-u로 쪼갰으면 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알고 있지만 이 t는 키네틱 에너지니까 대부분 뭐 2분의 1 mx 닷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이게 바로 이제 generalized coordinate이죠. 이런 generalized coordinate의 미분값으로 구성이 되죠. t라는 것은. 그래서 이 t를 q 닷 여기가 바로 이제 이 q로 나타낸다고 하면 2분의 1 m q 닷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q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요게 이렇게 이제 남게 될 텐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u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뭐 mg h가 여기서는 이제 q가 될 것이고 뭐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kx 제곱 2분의 1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2분의 1 q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뭐냐면 이 u는 포텐셜 에너지 u는 q 닷의 함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q의 함수인 거죠. 그렇다면 이 u를 q 닷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다 0일 테니까 요 항은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요 항에서 결국은 요 항만 살아남게 되겠다. 그래서 요 텀이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라그랑지 L에서 t-u를 대입하면 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라그랑지 이쿠에이션의 기본 정의식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하면은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다. 결국 뭐 셋 다 같은 식인 거죠. 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라그랑지 이쿠에이션의 정의고요. 이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쿠에이션 모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때 쓰이는 에너지 메소드는 컨서버티브 시스템에만 사용이 될 수 있지만 라그랑지 이쿠에이션은 non-conservative system, 바로 비보존계, 즉 뭐죠? 마찰, 댐핑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시스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메소드에 대비한 라그랑지 메소드의 장점인 거죠. 자, 기본적으로 라그랑지 메소드를 우리가 이제 써서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유도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자유도가 복잡한 경우에 이 라그랑지 메소드를 쓰면은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턴스 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힘과 모멘트를 우리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알아야만 이걸 작용할 수가 있는데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 라그랑지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힘, 우리가 모멘트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힘이나 모멘트를 잘 모르는 경우에, 그 다음에 자유도가 높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 라그랑지 이쿠에이션에서 아까 보았지만, 여기 첨자 i가 있죠. 이 제네럴라이즈 코디네이터 Q에 붙어 있는 첨자 i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유도의 어떤 개수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자유도까지 i가 반복이 될 것이고 이 말은 내가 만약에 3자유도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i가 결국 1, 2, 3이 될 테니까 결국은 이 q도 결국은 q1, q2, q3 세 가지가 있을 테니 결국은 요 첫 번째 라그랑지 이쿠에이션도 q1에 대한 거, q2에 대한 거, q3에 대한 거, 즉 다른 말로 하면 세 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쿠에이션, 라그랑지 이쿠에이션. 그 말은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도 3자유도니까 세 개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한 매스하고 스프링으로만 구성이 된 이 시스템, 이 그림에 있는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이번엔 라그랑지안을 이용을 해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자유도가 몇 자유도인가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자유도는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어요? 운동을 나타내는데 완벽하게 나타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좌표수.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물체는 이 매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x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당연히 일자유도겠지. 자, 그 말인 즉슨 라그랑지 이쿠에이션도 하나만 나오면 될 거고 q도 우리가 여기서 generalized q, coordinate q를
x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페이지에서. 자, 그러면은 이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알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t와 u를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t는 병진 운동만 하는 시스템이니까 2분의 1 m x 닷 제곱 요거 하나만 갖게 될 것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는 스프링에 의한 것만 있으니까 2분의 1 kx 스퀘어를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 라그랑지 이퀘이션에 대입을 해 봅시다. 먼저 이 t를 여기서 q가 x니까 이 q 자리에 x를 여기다 이렇게 전부 다 x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t를 x 닷에 대해서 편미분, 요거를 x 닷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x 닷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x 닷의 제곱이니까 2, 여기가 미분하면 두 개의 2분의 1 m x 닷에서 2 없어지고 결국 mx 닷 요것만 남게 되겠지. 그 다음에 t를 요 텀을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 항을 시간에 대해서도 데리버티브 전미분을 하면 얘는 x 닷을 또 한 번 미분하게 되니까 mx 더블 다시 남게 되겠죠. 자, 여기서 t를 이번에 두 번째 항 라그랑지 이퀘이션의 두 번째 항 t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얘는 앞서 얘기했지만 x 닷의 함수 x 닷으로만 구성된 함수니까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이제 주가 없어질 거고, u를 이번에는 이 세 번째 항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요거를 편미분을 하면 kx만 남게 되겠지. 요거를 편미분하면 kx만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 얘가 0과 같다. 정리하면 결국은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 우리가 뉴턴스 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유도를 해서 잘 알고 있는 mx 더블 닷 플러스 kx의 운동 방정식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맛배기만 보고 넘어가고요.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이용한 자세한 활용 방법은 챕터 4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1.5절의 스티프니스,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기계 시스템의 강체, 우리가 이제 강성을 나타내는 그 스티프니스, 스프링의 강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의 어떤 스티프니스 값을 어떻게 계산하고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스티프니스는 결국은 뭐예요? 스프링이 얼마나 딱딱한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일한 힘을 줬을 때 스프링이 얼마나 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척도로 쓰이는 게 스티프니스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위에서 스프링과 같은 어떤 그 거동을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볼펜 스프링과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올림픽 때 수영 다이빙 하는 선수들 보면 그 다이빙 보드에 올라가서 끝에 서서 거기서 점프를 하고 튀어오르면 그 보드가 위아래로 팽팽팽팽 하고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을 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같은 이런 트랜스버스 모션, 횡방향 모션을 하는 그런 그 스프링, 그것도 결국은 그 보드도 위아래로 출렁출렁 하는 거기 때문에 횡방향의 거동을 어떤 스프링 거동을 나타내는 스프링으로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막대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강체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밑으로 쭉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실질적으로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작은 진동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체는 길이 방향으로 어떤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ongitudinal motion에 대해서도 어떤 스프링 거동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학기 초에 설명했던 이런 그 막대에다가 디스크를 꽂아가지고 손으로 잡아 돌렸을 때 결국 얘가 팅팅팅팅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런 그 진동, 이거는 결국은 토셔널 모션을
대해서도 어떤 그 스프링 패턴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회전 스프링도 있을 수 있고 길이 방향 스프링,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프링 보드 같은 횡방향 스프링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고, 그럼 그것들의 강성, 스티프니스는 어떻게 나타내고 정의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이 길이 방향, longitudinal stiffness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여기 이제 이 매스의 어떤 길이가 L인 이런 그 쇠 파이프 또는 쇠 아니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됐든 간에 이런 막대가 이제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쭉 밑으로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얘가 뭐 이거의 성질에 따라, 이 막대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작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오실레이션이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막대는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요놈도 결국은 스티프니스, 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요놈의 그 강성 K는 우리가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걸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2학년 때 그 1학년 때 2학년 때 공업역학 고체역학에서 이미 다 배웠죠. 우리 여러분 그 공업역학 고체역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나요? F는 K 늘어난 길이 델타라고 배웠었는데, 이 델타 이런 그 물체가 늘어나는 길이 어떤 외부 하중에 의해서 늘어나는 길이 델타는 우리가 어떻게 그때 고체학에서 배웠어요? 바로 A 2분의 FL 이라는 어떤 공식이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 A는 요 막대의 단면적을 나타내고, E는 바로 영스 모듈러스를 나타내고, 바로 이제 F는 작용한 힘, L은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F는 우리가 K 델타 늘어난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면, 요 식을 얘랑 같은 형태로 바꿔보면 F는 결국은 L분의 AE 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글씨가 좀 깨끗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 식이 어떤 같은 형태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델타가 있고 여기 K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요 값이죠. 즉 L분의 A, 이게 바로 스티프니스 K랑 같은 값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런지티디널 길이 방향의 물체의 강체 스티프니스를 우리가 L분의 EA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길이 방향 스프링의 스티프니스를 정의했고요. 두 번째는 토셔널, 회전 방향에 저항하는 이 토셔널 스티프니스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토셔널 스티프니스도 이거 여기 고체역학 시간에 다 배웠죠. 바로 어떻게 그때 정의를 했었냐면, 이 막대, 토션에 어떤 저항하는 성질을 가진 이 막대에 JP, 즉 JP가 뭐냐면은 바로 폴라 모멘 오브 이너시아, 극관성 모멘트. 기억나나요, 여러분? 자,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극관성 모멘트, 폴라 모멘 오브 이너시아라는 게 있었고, mass moment of inertia, 질량 관성 모멘트라는 게 있었던 걸 기억할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혹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자, 기계공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컨셉이지만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자, 먼저 봅시다. mass moment of inertia는 뭐였어요? 바로 우리가 요식으로 정의되는 값이죠. 즉 어떤 그 회전 중심축으로부터 어떤 미소 요소 DM까지 떨어진 거리를 로라고 할 때 그거의 제곱을 그 미소 요소까지 전부 곱해서 적분한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리적인 성질은 뭐였냐면, 얘는 어떤 물체가 회전에 저항하는 성질의 척도를 바로 mass moment of inertia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반면에 폴라 모멘 오브 이너샤는 바로 뭐냐면, 이 식이랑 정의는 비슷한데 미소 요소가 질량이 아닌 면적에 대해서 이걸 적분을 수행해서 정의를 했던 게 바로 JP 폴라 모멘 오브 이너샤죠. 이 극관성 모멘트의 물리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비틀림에 저항하는 성질의 척도가 바로 폴라 모멘 오브 이너셔였어요. 자, 그럴 때 이 막대의 폴라 모멘 오브 이너셔가 JP라고 하고 이 디스크의 매스 모멘 오브 이너셔가 J라고 할 때 이 막대의 토셔널 스티프니스, 회전의 어떤 그 토션에 저항하는 강성 스티프니스는 어떻게 정의됐냐면 고체역학 시간에 다 유도했던 건데 바로 L분의 GJP로 정의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G는 바로 시어 모듈러스 값이었죠. 자, 여기 여러분 이제 이런 longitudinal stiffness K 값, 그 다음에 torsional stiffness K 값, 이 값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이런 값들을 직접 주진 않으니까 이 값들을 몰라서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본적인 컨셉은 다 외우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 토셔널 시스템의 이 그림 여러 번 봤죠? 이 그림, 이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유도됐던 것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으로부터 이 내추럴 프리퀀시가 이렇게 정의됐던 것도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추럴 프리퀀시 이 K 값이 바로 스티프니스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스티프니스가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된 걸 알았으니까 여기 있는 이 스티프니스 K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내추럴 프리퀀시는 이제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체의 물성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또 다른 스프링. 이번에는 우리가 이 볼펜 심에 들어있는 아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헬리컬 스프링 스티프니스를 정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헬리컬 스프링의 스티프니스는 이 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N은 뭐냐면은 바로 이게 이 스프링이 감긴 횟수, number of turns가 되겠고요. 여기서 R은 요 헬리컬 스프링의 반경, 전체 직경의 반틈인 반경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 D는 바로 뭐냐면은 위 분자에 있는 D는 요 스프링을 구성하는 코일이 있겠죠. 코일의 직경이 바로 D입니다. 그리고 D는 이제 요 스프링을 만든 물체의 쉬어 모듈러스 물성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이 K 값은 요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된다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또 스프링의 한 종류 가장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태 중에 하나는 바로 트랜스버스 빔 길이 방향 이렇게 쭉 이렇게 그 횡방향 빔의 어떤 그 스프링 거동을 나타낼 때의 강성 L 스티프니스 K 값을 한번 유도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 고체역학 시간에 이거는 뭐 밴딩에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공부를 했을 거고 그때 이 스티프니스는 L 큐브 분의 3EI라고 정의했던 거를 아마 생생하게 기억을 할 겁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알겠지만 이런 막대가 길게 옆으로 있을 때 여기다가 어떤 매스를 끝에다 달아놓고 이걸 위에서 F로 누르면은 얘가 이제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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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진동을 하겠죠. 그때 이제 그 이 시스템이 출렁거리면 이 주파수 내추럴 프리퀀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n분의 스퀘어 루트 k가 될 테니까 여기에 k를 요걸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시스템의 내추럴 프리퀀시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트랜스포스 빔은 우리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기계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헤비 트럭,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량물을 나르는 어떤 그 큰 트럭, 페이로드가 큰 무거운 차의 서스펜션.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흔한 이런 코일 스프링을 서스펜션에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군용 차량이라든가 어떤 중장비를 어떤 그 중장비용 차량의 서스펜션들은 여기 이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런 긴 방향의 이런 그 막대를 여러 겹으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얘를 이렇게 스프링으로 사용하는 판 스프링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판 스프링이 바로 대표적인 이런 트랜스버스 빔의 전형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그 에어플레인 비행기를 타보셔서 창가에서 비행기를 혹시 보신 날개를 아마 한두 번 다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비행을 할 때 날개를 보면 어때요? 비행기 날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출렁출렁하는 걸 아마 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기 날개도 이런 횡방향 오실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트랜스버스 빔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전투기인데 뭐 일반 여객기든 전투기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이 비행기의 이 끝부분에 우리가 연료 탱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연료 탱크가 가득 차 있었을 때 이게 무게가 1톤, 1000kg이라고 한번 하고요. 텅 비어 있을 때는 이제 그 연료 탱크만의 무게 10kg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이 비행기 날개의 진동수, 내추럴 프리퀀시가 오일이 꽉 차 있을 기름이 꽉 차 있을 때와 텅 비어 있을 때의 내추럴 프리퀀시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비행기 날개는 뭘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트랜스버스 빔, 긴 횡방향의 막대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쭉 이게 바로 이제 비행기 날개를 나타내는 부분이 될 것이고, 끝에 바로 이 연료 탱크 집중 매스, 럼프드 매스로 모델링이 된 연료 탱크가 이렇게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모델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이 내추럴 프리퀀시, 트랜스버스 빔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니까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영스 모듈러스하고 이 시스템 비행기 날개의 I가 매스 모먼텀 이너셜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I하고 E는 주어졌다라고 가정하고 날개의 길이는 2m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차이 나는 것은 연료가 꽉 찼을 때하고 텅 비었을 때의 이 매스만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은 꽉 찼을 때의 매스는 1000kg이었고 텅 비었을 때는 10kg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자, 바로 꽉 찼을 때는 내추럴 프리퀀시가 11.6 radian per sec이 나오고 텅 비었을 때는 115 radian per sec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해서 얘기를 했지만 프리퀀시의 기본 단위는 radian per sec이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헐츠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보면 이 파이브 나누면 되죠. 바로 그러면은 1.8헐츠가 나올 것이고 얘는 18.5헐츠가 나와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결국 같은 비행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 끝에 있는 연료 탱크의 무게에 따라서 거의 내추럴 프리퀀시가 이 진동하는 프리퀀시가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땐 출렁출렁 천천히 흔들리지만 바로 얘가 텅 비어 있으면은 바로 얘의 10배에 가까운 굉장히 빠른 고주파 진동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비행기 날개를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 연료의 무게에 따라서도 결국은 오실레이션 진동 주파수가 달라지게 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 진동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공진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공진이 발생하면 이게 날개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 비행기 날개의 트랜스버스 빔을 이용한 강성과 이걸 이용한 내추럴 프리퀀시를 유도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나중에 어떤 설계 관점에서 이제 알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그 복합 스프링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어떤 기계 시스템을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 K 값이 뭐 50 또는 100 또는 뭐 1000 이런 값으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목적에 따라서 내가 37짜리 K 37짜리 스프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69짜리 값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스프링 가게에 가보면 이런 굉장히 다양한 K 값들을 다 어떤 제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프링 가게에 가보면 내가 필요한 거는 54짜리인데 K 값이 물건을 보니까 10짜리, 뭐 50짜리, 100짜리 뭐 이런 거밖에 없다라고 10 단위로밖에 만들어진 제품밖에 없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59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그건 그냥 특수 주문, 특별 주문, 커스텀 메이드 주문을 별도로 넣어야 되나? 근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특주를 내면은 특별 주문을 내면은 단가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스프링들을 시장에 있는 스프링을 직렬과 병렬로 조합을 해보면 다른 어떤 K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컴바이닝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 컴바이닝을 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요거는 뭐 우리 뭐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에도 다 배웠었을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우리가 역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프링을 우리가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이제 직렬. 이렇게 보면은 두 스프링을 위아래로 연달아 연결하는 시리즈 직렬 방법이 있고 두 개를 나란히 병렬로 연결하는 패러렐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 K1과 K2 먼저 이 시리즈로 연결이 된 케이스 이 두 개 K1과 K2를 묶은 것을 결국은 묶어서 만들어낸 최종적인 효과를 우리가 K 이퀴벌런트라고 하면 만약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직렬로 연결이 된 K1과 K2의 매스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달아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진 스프링을 유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K1과 K2가 묶여서 만들어내는 효과를 K 이퀴벌런트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병렬도 마찬가지로 K1과 K2를 두 개를 병렬로 묶어서 결국은 하나의 스프링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K 이퀴벌런트 값이 얼마 있느냐 이거를 알아내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죠. 자, 이걸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리즈 케이스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스프링이 K1과 K2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 이제 길이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 매스 M 그리고 MG 해서 W짜리 매스를 묶었더니 무게 때문에 중력 때문에 델타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델타 토탈만큼 이제 쳐졌겠죠. 늘어났겠지 스프링이. 자, 그런데 여기 K1과 K2는 서로 스티프니스가 다른 스프링이지. 그러면 똑같은 여기서 mg가 작용을 하더라도 이 k1과 k2가 늘어난 길이가 서로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k 값이 다르니까 늘어난 길이 k1의 끝점이 원래 여기였는데 늘어난 길이가 여기까지 와서 델타 1만큼 늘어났다고 치면 k2는 원래 길이에서 이제 델타 2만큼 또 늘어났겠지. 그래서 델타 1은 k1이 늘어난 길이, 델타 2는 K2가 늘어난 길일 것이고 두 놈의 크기는 같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결국은 델타 1과 델타 2를 다 묶은 값이 바로 이제 델타 토탈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델타 토탈은 이제 식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다 매스를 묶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얘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약간 움직이다가 나중에 가만히 있겠지.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불렀죠? 바로 이퀄리브리움, 정적 평형 상태라고 불렀죠. 자, 그럼 정적 평형 상태에서는 얘가 모든 힘이 어때요? 다 밸런싱을 이루고 있어서 힘의 합이 0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그 정적 평형 상태에서 얘를 우리가 다 쪼개서 프리버디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면 자, 이 mass W가 있으면 얘는 뭐가 있겠어요? 바로 여기서 작용한 힘이 중력이 W, 즉 mg가 이제 작용할 거고. 자, 우리가 하나씩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그리면 스프링 K1이 있고 이게 K2가 있을 텐데 K1에서는 자, K2가 있고 K1이면 K1을 밑에서 잡아당기는 이 힘은 얼마의 힘이 작용하겠어요? 바로 스프링이 작용하면 KX지. X는 늘어난 길이고, 그럼 얘가 스프링 포스 스티프니스는 K1이고, 얘가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델타 1이라고 했으니까 K1 델타 1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겠네. 그럼 여기 두 번째 스프링은 얘는 얼마 힘이 작용할까? 얘는 당연히 밑으로 그래서 K2 늘어난 길이 델타 2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 K2도 어때? 스프링 두 번째 K도 정적 평행 상태니까 이 아래에 작용한 힘이랑 위에 작용한 이 힘이랑 똑같이 같아야겠지. 그래야 정적 평행이니까 K2 델타 2가 작용을 하고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 그 다음에 이 매스에 작용한 힘은 또 어떻게 되지? 이 매스에 작용한 힘은 여기에 지금 K2 델타 2가 작용을 하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정적 평행 상태에서 똑같은 힘 K2 델타 2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프리바디 다이그램 하나, 둘, 세 개의 프리바디 다이그램부터 뭘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매스에 대해서 시그마 F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W 마이너스 K2 델타 2는 0일 테니까 결국은 KW는 K2 델타 2가 되겠지.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뀌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프링, 이 두 번째 스프링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힘 평형을 써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첫 번째 스프링의 끝에 작용하는 이 힘과 두 번째 스프링의 맨 위에 작용하는 이 힘이 어떻게 해요? 서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K2 델타 2는 K1 델타 1하고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K2 델타 2는 K1 델타 1하고 같아야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자, 바로 W는 얘랑 같고 얘는 또 얘랑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이제 뽑아냈어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델타 토탈은 델타 1과 델타 2를 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델타 2는 K2분의 W, 델타 1은 K1분의 W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이제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요식을 이렇게 뽑아냈는데 요 그림, 이 가운데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평형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지만 얘도 프리버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얘가 있으면은 여기에 W가 작용을 하고 여기가 K 이퀴벌런트라고 이 두 개를 묶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스프링 K 이퀴벌런트라고 있으면은 얘가 깨끗하게 그려봅시다. 다시 쓸게요. 여기 밑에다 쓰면 여기도 결국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되겠어요? K 이퀴벌런트 전체 늘어난 길이 델타 토탈이 될 것이고 여기도 작용 반작용에서 같은 힘이 작용할 것이고 여기는 W가 작용하겠지.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시스템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이퀄리브리움 이퀘이션을 써보면 W 마이너스 K 이퀴벌런트 델타 토탈은 0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좀 됐죠?
W는 K 이퀴벌런트 델타 토탈이 되겠지. 즉, 그러면 이 두 개의 스프링을 묶은 요 놈과 두 개의 스프링이 시리즈로 연결된 요 놈은 같은 시스템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델타 토탈이 아까 여기서 이렇게 얻어졌으니까 얘를 델타 토탈 여기다가 이렇게 쭉 대입을 해보면 결국은 식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K 이퀴벌런트니까 K 이퀴벌런트는 델타 토탈분의 W라고 이게 나타낼 수가 있고 결국 델타 토탈이 이렇게 나타내져 있으니까 결국은 위아래 W를 약분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또는 일반 물리학에서 수없이 배워왔던 우리가 그 시리즈로 연결된 스프링과 등가인 K 이퀴벌런트 값은 바로 그 시리즈 연결에 구성하는 각 스프링의 역수를 전부 더한 것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 식을 조금 더 편하게 쓰면 예, K 이퀴벌런트 분의 1은 전부 역수를 더한 것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등값, 이퀴벌런트 값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시간이 이 세션은 이제 충분히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세션에 바로 이제 이 패러렐로 연결이 된 시스템의 이퀴벌런트 값을 유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